이재용 부회장의 그 수감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분이 질문하고 내가 답변해야 되겠네. 네. 수감에 대해서는 또 일각견이 있네. 네. 네. 왜 수감인지 모르죠. 수갑 차고 들어가면 수감이에요. 아. 이야기가 믿어 또 미치겠네 진짜. 뭐하지 이야기가 믿어버리네. 역시 우리 그 진실의 전도사 봉도사입니다. 근데 전 되게 그 요번에 형이 나오고 나서 그 5년이라고 하는 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되게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년이니까 딱 어떻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면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딱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사면이 된다 한들 진짜 몇 달 사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5년은 전부 다 내가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실 5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물론 뭐 사면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모범수 생활을 하면 또 여론이 좋아지고 이러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5년이 선고되고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뜬 소문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평소에 어떤 발언들을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원했던 것은 사실 아버지 세대와의 단절이거든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 그거에다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최순실 문제 때문에 좌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은 이제 아버지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 모순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일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의 어떤 책임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기가 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굉장히 모범수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의 얘기가 상반돼요.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면이라든가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너무하다는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무기징역 그랬다 그러면 그때는 동정심이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하구나. 그런데 이 5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형을 내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밖에 아니지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로 국민들의 감정이 좋아질 수 없는 기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면에 대한 기대를 못하게 된다. 네, 이제 그건 없어진 거죠. 사면은 실질적으로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심에서 3년 6월로 깎이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구형에 따른 최저형인 거로. 5년이 하한선은 맞아요. 근데 진짜 하한선은 몇 년인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2년 6월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재판부가 반으로 깎아줘요. 하한선에서. 그게 진정한 하한선은 2년 6월인데 이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쓰면서 3년을 줘서 집행유예로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본인한테는 희망이기 때문에 아직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견디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이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 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도움이 되겠고 그러나 만약에 대법원까지 다 돼서 뭔가 본인의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야만 되겠죠, 이제.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략적인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이제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나쁜 의미로 제가 이제 즐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잘 적응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외로 보도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평소에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50억짜리 뭐 집에 살다가 그죠? 지금 갑자기 1.9평으로 왔는데 그 50억짜리 그 큰 주택에 살 때도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감이라는 것이 1.9평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공간감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아무리 럭셔리한 그런 집에 살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면 1.9평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평소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거든요. 사실 잘 분석해 보면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아주 독특한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봤어요. 이 사람 참 특이하구나 생각을 했고 재벌 같지 않구나. 뜬 소문도 있었죠. 사실 이 회장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아마 삼성에서 물러날까 이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뜬 소문이에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는 아버지의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한 평소의 발언들과 모순된 그런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사실 뭐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뭐 혼자서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래도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됐죠. 최순실 게이트에 삼성이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재벌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의 어떤 그런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최근 보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수감 생활의 모습. 근데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제 정두원 의원도 이제 저하고 같은 심정인데 정두원 의원은 이제 감옥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두원 의원은 저보다 감옥에서 더 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 생활 내에 밖에 생활의 변수로 내 생활에 충격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과 재판이 붙은 게 추가 기소 뜰까봐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근데 정두원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유죄, 무죄, 유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완전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1년 징역살이가 결국 그렇죠. 무죄가 됐는데 1년 징역살이가 저보다 컸었던 것 같아요. 어제 딱 보니까 마음에 안고 있던 징역의 돌의 무게가 나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더라고. 딱 표정을 보니까. 근데 이제 트라우마인 거지. 트라우마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정말 진중하게 전체형으로 봐갖고는 뭐 너무 약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감옥을 살아본 심정에서 5년은 길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조용히 싹 빠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징역은 사실 고통스러워. 어제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대잖아요. 교도관과 생활지도계 교도관과 면담에서 오면 충격 때문에 교도소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할까 봐 이렇게 형을 받고 오면 이런 VIP들은 요주인물이죠.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상당히 낙담한 표정으로 실망스럽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 원장님 감옥 사는 사람들 심리 상담 해줘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 신청하면 봉사활동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 와요. 근데 오는데 수준이 이렇게 원장님처럼 좀 높고 잘 이렇게 깊이 분석해 주는 분들이 오면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 근데 약간 사짜 같은 사람들이 와요. 전문의도 아니고. 왜 그러죠? 그게 진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야 돼. 근데 종교인들은 전문가들이 와요. 근데 종교인들도 아주 이렇게 봉사활동은 목사님, 신부님, 스님 오고 그러는데 그 셋 중에 어느 한 그 교단은 조금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와요. 누군지 알겠네.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성찰을 하면 그냥 자기가 도인이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딱 세워놓더니 우리 홍소에 있을 때 나는 꼽주다.
나는 꼽추다. 꼽추춤을 춘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 재수자가 한 50명 있는 앞에서.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나는 꼽추다. 너는 꼽추라고 믿으면 나는 꼽추다. 그러면서 꼽추춤을 추는데 그 사람이 약간 짧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더니 꼽추춤이 안 쳐지는데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보네. 아니 그러니까 당황해갖고 자기가 꼽추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그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장면이. 이재용 부회장님도 네. 되게 이재용 부회장도 요새 되게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데요. 아내들하고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거를 보면 역으로 추출해 보고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데 마음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자기의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기업에서 사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청문회 나왔을 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표정이나 완전히 아바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나 심지어는 그 말 몇 마디 하고 거기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까지도 저는 다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짜가지고 나온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죠. 다 준비해갖고 변호사들. 저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자아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나는 내가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했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저는 이 구치소 생활을 잘하면 아니 이제 뭐 감옥 생활을 잘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는. 그래서 돌발 질문. 네. 감옥 사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대목이 뭘까요? 돌발 질문. 아플 때. 땡. 이 교수님. 뭐가 들어오다 살짝 살짝 이야기해 줬는데 네. 사실 이제 감옥 나가면 뭐 할까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의원 같은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네. 사회에 돌아간 이후의 막막함. 근데 이재용 회장은 막막함이 있어요, 없어요? 막막함이 부분적으로만 있지요. 사실 그냥 돌아갈 수 원상복귀할 예를 수 들어서 있죠. 지금 형을 받으면 후계 승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나요? 승계 작업이 안 되나? 끝났죠 이미. 사회 나왔을 때 막막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감옥 살 때 사회 나오면 먹고 살 일이 당장 없었던 거예요. 네.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렇다고 뭐 제가 방송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죠. 근데 이 사람 막막함이 없는 거예요. 군 같은 경우도 군대 같은 제대 경우는 이후에 막막함. 제대 이후에 대체로 이제 뭐 대졸자들이 뭐 대학을 재학하다 오신 분들이야 가면 복학하면 되니까. 아 마치 현역을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네. 현역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래요? 끌려 갔다 왔죠. 어디 부대 소속이에요? 이기자 부대. 이기자? 저기 우리 그 때는 양평. 우리 때는 그렇게 뭐 좀 문제가 되면요. 나오잖아요. 말판을 속이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방위 출신 나오면은 아니? 바로 이렇게 영장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갔어요. 노태우에 강제징계. 강제는 아닌데 이것들이 이제 강집인데 강집이 아닌 척하는 거죠. 녹화 교육의 대상자. 그 아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개모할 게 때 아니라 저런 분들은 B 플러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A 플러스는 다 감옥으로 가고 B 플러스는 군대로 가고. 아니 근데 예전에는 감옥에 갔다 오면 군대를 안 갔는데 나중에는 갔다 와도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죠 저희가. 근데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오고 군대를 다 가야 되는 문제죠. 재수 더럽게 없는 지금 세대적으로. 징역은 얼마 살았는데요? 오늘 저는 몇 개월 살았는데. 그럼 또 군대 갔어요? 군대 또 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한 2개월 살면요. 집행유예 때리면 그냥 몇 개월 살다 나오면 군대를 안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미문안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저런 했죠. 분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뒤통수가 깨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영어로는 getting around라고 그럽니다. 헤매다가 갔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스테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 스테이. 다시 말하면 약간 템플 스테이처럼 지금 약간 서민 체험하고 있는 느낌일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물론 본인이 이제 자유가 없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이걸 또 5년이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이제 이런 것도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이지영 부회장이 감옥에서 그래도 잘 견디는 거는 일단 원래 좀 규칙적이었던 분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리고 자기가 무척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주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네. 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마디로 나서 바른 생활맨이죠. 네. 바른 쭉 생활맨. 보다가 보면은 이게 되게 수능적인 분이세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하면 MMPI라는 검사, 이제 PD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그 PD가 PD야, NL이야, 여기요. MMPI라는 검사에 이제 MMPI. PD라는 지수가 있는데 PD가 70점 이상이면은 막 가만히 있질 못하고 충동적이고 조금만 이라도 화를 내고. 네. 오. 근데 이제 PD가 한 60에서 65 정도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오. 그러니까 감옥과 같이 본인의 활동을 제한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PD가 몇 점쯤 나와요, 그럼? 좀 해보진 높을 것 않았지만 낮진 않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을 것 그런데 같은데? 이 PD 점수가 40점 이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세요. 그럼 저 한 30점 될 것 같은데? 전 자발성이 없어야 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끄떡끄떡 거리잖아요. 네. 밖에 있을 때 재벌의 회장으로 살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수능하는 거예요. 부회장이었을 때는. 예. 그러나 그 수능이 사실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내가 저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되면은 내 의지를 관철할 거라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예. 막상 본인의 선택권이 있었을 때는 가신들의 조언을 따르다가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고요. 예. 또 감옥의 교도소에 있으면서는 교도소의 규칙에 또 잘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척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네.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모든 선택이 나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에 맞춰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지영 부장이 예. 이 지금 쭉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일 후회가 되고 제일 화가 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왜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었을까? 그거지. 만약에 내가 그때 최순실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든지 간에 인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증언을 했듯이 예. 최순실한테 본인이 최순실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싶었다고 본인은 믿을 거고 어쩌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매일 잠을 자면서도 후회를 갖다 할 거예요. 내가 그때만큼은 지분을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고 승계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점 하나만큼은 계속 이 수감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한다. 그거를 제 상황에 빗대보면 내가 그때 왜 검찰에 나갔을까? 검찰에 나가 왜 BBK 이 문제를 당해서 하라 그랬을 때 왜 했을까? 왜 받아들였을까? 이런 후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던데. 네. 그러나 또 그래서 제가 이 수능 점수가 그 PD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할 거예요. 예.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후계자가 된 이유 중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굉장히 본인이 잘해서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가 보기에 이지영 부회장이 굉장히 수능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였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어떤 후계에 대한 구도를 갖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최소 비용에 최대의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본인이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인이 후계자가 된 거지. 예. 만약에 그거를 그때부터 반대를 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게 되었으면은 후계자에게는 좀 더 어려워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이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다가 큰 그림을 보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다가 큰 그림을 보면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다가 보니까 그 괴로운 감정을 갖다 부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감옥 생활이 괴로운 게 아니야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갖다 일종의 속이고 혹은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감 생활을 더 잘해야만 되고 잘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면서 그 모습을 자신한테 투영하면서 이거를 견디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결국 이게 이제 그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부회장 같은 아니 경우 이건희 부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요. 아, 참 이재용 부회장이 심리로 가자니까. 이건희 이재용 장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예. 물론 이건희 회장 또 사실은 뭐 한때 부회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병철이라는 또 그죠. 어마어마한 산이 있었던 거고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병철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오너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삼성을 뭐 최연료 기업 또는 뭐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평소에 결론적으로는 그 오너 경영에서의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최순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너 경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걸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업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자기가 그렇도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가. 예. 이게 저는 이 사건의 이야기에 저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거 보고 있으면은 예. 영화 인셉션이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꿈의 꿈으로 들어가는. 네. 사실 이건희 회장은 예.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일종의 알렉산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지 않은 영역으로 도전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삼성 자동차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아닌 걸 해보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니게 되는 거고 이제 규모를 키우게 된 거죠. 예. 근데 영화 인셉션을 보다가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꿈을 갖다 자꾸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 올바른 경영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랬죠. 재벌 인셉션에. 집단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알렉산더 컴플렉스 때문에 아버지의 반대로 올바른 경영을 하려고 하게 됐었는데 그게 생활처럼 안 결국은 됐다. 수능성에 의해서 좌초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뼈저릴 거란 거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판결을 받았을 때는 괴롭지만 대체로 네. 네. 교정 생활에 잘 적응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도 수용하면서 열심히 네. 사셔야죠. 맞아요.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이상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수감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분이 질문하고 내가 답변해야 되겠네. 네. 수감에 대해서는 또 일각견이 있네. 예. 네. 왜 수갑인지 모르죠. 수갑 차고 들어가면 수감이에요. 아, 이야기가 믿어 또 미치겠네 진짜. 뭐하지 이야기가 믿어버리네. 역시 우리 그 진실의 전도사 봉도사입니다. 근데 전 되게 그 요번에 형이 나오고 나서 그 5년이라고 하는 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되게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년이니까 딱 어떻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면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딱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사면이 된다 한들 진짜 몇 달 사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5년은 전부 다 내가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실 5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물론 뭐 사면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아직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모범수 생활을 하면 또 여론이 좋아지고 이러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5년이 선고되고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뜬 소문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평소에 어떤 발언들을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원했던 것은 사실 아버지 세대와의 단절이거든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 그거에다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최순실 문제 때문에 좌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은 이제 아버지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 모순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일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의 어떤 책임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기가 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굉장히 모범수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의 얘기가 상반돼요.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사면이라든가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너무하다는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무기징역 그랬다 그러면 그때는 동정심이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하구나. 그런데 이 5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형을 내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밖에 아니지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로 국민들의 감정이 좋아질 수 없는 기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면에 대한 기대를 못하게 된다. 네, 이제 그건 없어진 거죠. 사면은 실질적으로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심에서 3년 6월로 깎이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구형에 따른 최저형인 거로. 5년이 하한선은 맞아요. 근데 네. 진짜 하한선은 몇 년인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2년 6월이요. 네. 왜냐하면 재판부가 생각을 했고 재벌 같지 심지어는 않구나. 뜬 소문도 있었죠. 사실 이 회장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아마 삼성에서 물러날 거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뜬 소문이에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는 아버지의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한 평소의 발언들과 모순된 그런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사실 뭐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뭐 혼자서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래도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됐죠. 예. 최순실 게이트에 삼성이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재벌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의 어떤 그런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최근 보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수감 생활의 모습. 근데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제 정두원 의원도 이제 저하고 같은 심정인데 정두원 의원은 이제 감옥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두원 의원은 저보다 감옥에서 더 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 생활 내에 밖에 생활의 변수로 내 생활에 충격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과 재판이 붙은 게 추가 기소 뜰까 봐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근데 정두원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유죄, 무죄, 유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완전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1년 징역살이가 결국 그렇죠. 무죄가 됐는데 1년 징역살이가 저보다 컸었던 것 같아요. 어제 딱 보니까 마음에 안고 있던 징역의 돌의 무게가 나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더라고. 딱 표정을 보니까. 근데 이제 트라우마인 거지. 트라우마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정말 진중하게 전체형으로 봐갖고는 뭐 너무 약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감옥을 살아본 심정에서 5년은 길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조용히 싹 빠지더라고. 네. 근데 그렇게 징역은 사실 고통스러워.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대잖아요. 교도관과 생활지도계 교도관과 면담에서 오면 충격 때문에 교도소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할까 봐 이렇게 형을 받고 오면 이런 VIP들은 요주인물이죠.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상당히 낙담한 표정으로 네. 실망스럽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 원장님 감옥 사는 사람들 심리 상담 해줘 본 적 있어요? 저는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감옥에 신청하면 네. 봉사활동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 와요. 근데 오는데 수준이 이렇게 원장님처럼 좀 높고 잘 이렇게 깊이 분석해 주는 분들이 오면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 근데 약간 사짜 같은 사람들이 와요. 전문의도 아니고. 왜 그러죠? 그게 진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야 돼. 근데 종교인들은 전문가들이 와요. 근데 종교인들도 아주 이렇게 봉사활동은 목사님, 신부님, 스님 오고 그러는데 그 셋 중에 어느 한 그 교단은 조금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와요. 네. 누군지 알겠네.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 어느 날 자기가 뭐 그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재판부가 반을 깎아줘요. 하한선에서. 그 진정한 하한선은 2년 6월인데 이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쓰면서 3년을 줘서 집행유예로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본인한테는 희망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견디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고요. 예. 또 규칙적인 생활이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도움이 되겠고 그러나 만약에 대법원까지 다 돼서 뭔가 본인의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야만 되겠죠, 이제.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략적인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상태는 예. 굉장히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이제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나쁜 의미로 제가 이제 즐긴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잘 적응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외로 보도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평소에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50억짜리 뭐 집에 살다가 그죠? 지금 갑자기 1.9평으로 왔는데 그 50억짜리 그 큰 주택에 살 때도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감이라는 것이 1.9평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공간감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아무리 럭셔리한 그런 집에 살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면 1.9평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평소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거든요. 사실 잘 분석해 보면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아주 독특한 발언들 많이 해가지고 봤어요. 이 사람 참 특이하고